월부에 30대 직장인분의 고민이 들어왔어요. 교수님께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재테크에 관심이 이제 막 생긴 36세 예비 아빠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저절로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우리 가족과 편안하게 살 집 하나 정도는 못 마련하겠냐라는 자신만만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내년 전세 만기인데 지금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가족이 생기니 이 책임감 있는 게 숨 막히네요. 교수님과 대표님도 저처럼 부동산 고민 때문에 제 자신이 초라하다는 감정을 느껴보셨을까요? 그놈의 돈이 대체 뭘길래. 아내와 아이에게 떳떳한 가장이 되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는 게 없네요. 어쩌면 좋죠? 이런 조급함이 생기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스타나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얘기들만 너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다는 거는 당연할 것 같은데 30대에 제대로 된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이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좀 조급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애가 또 셋이니까 더 그랬던 것 같고 대부분의 자산을 제대로 만들고 증식할 때는 40대 중반 그쯤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서 진짜 내가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목돈이 생겼을 때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에다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꾸준한 관심, 뚝심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는 하나씩 계단을 밟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돌이켜 보면은 어느 순간 서울에 한 20평대, 30평대 아파트가 내 손에 쥐어져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런 조급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주식이나 코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는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눠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1억에서 2억 정도 목돈은 가격이 좀 5년, 10년 뒤에 오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것 그런 거 좀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조급할수록 주식에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돌아가는 책이나 이런 게 부동산하고 너무 다른데 또 주식을 너무 또 부동산 쪽에다가 대입을 하시려고 하면서 점점 부동산이 더 멀어지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것만 아니면 전 충분히 지금부터 잘 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도 돈 벌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지금 부동산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둘 다 추천해 드리는데 장기적으로 긴 호흡과 큰 사이클로 가져갈 그런 쪽에다가도 분명히 하셔야 될 거고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그런 것도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금액적인 비중을 큰 거는 부동산 쪽을 가시고 좀 적은 거는 단기적인 수익을 좀 가시고 보통 이제 직장인 같으면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내 커리어를 이제 쌓기 시작하고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한 40대 중후반까지는 계속 오를 시기거든요. 이게 오른다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내가 그만큼 부담할 수 있는 원리금도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가 볼 수 있는 아파트의 급지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진짜 본격적으로 아파트에 관심을 가질 때이기 때문에 잘 지금 고민하시는 시점인 것 같아요. 36이면. 너무 비교를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이 정도 나이에 1억이나 2억을 가지고 계시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고 아내분하고 항상 상담을 같이 하셔야 되는데 은혼 같은 거를 중개사 사무소에도 보면 부부가 같이 오는 분들이 항상 이제 긍정적이시고 재테크에도 밝으시고 이런 케이스가 많고요. 아니면 이제 혼자 오셨다가 설득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보지 않으면 설득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같이 다니시면서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자산 축적 같은 경우도 이게 부동산 또 가격이 오르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오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자산 축적도 계단식으로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가 40대 중반부터 확 이렇게 올라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계속 관심만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주식이나 코인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건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아마 1, 2년 전에 비트코인보다 지금이 한 두세 배 올랐을 거예요. 그죠? 근데 두세 배 올랐으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두세 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거의 안 변했거든요. 2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뭐 약간 오른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런 변동성이 크지 않는 상품인데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상품에는 많은 자산을 넣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은 자산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오히려 이게 장기 투자하시는 거를 일반적으로도 많이 권하시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시면 저는 좋은 것 같고요. 이분이 지금 전세 만기를 앞두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2호선 강남권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부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세 한 번 더 연장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집을 사도 될까요? 요즘 전세 구하셔가지고 사는 분들 특성이 뭐냐 그러면 이젠 4년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보면 사람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 쓸 때는 5%밖에 못 올리니까 거의 안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제 좋아하는 아파트들이 신축이잖아요. 그래서 입주하는 아파트들 뭐 이런 데 신축에 들어가
들어가면 전세가도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뭐 3억대, 4억대 이런 데 사시다가 주변 보면 가격도 많이 올랐고 이런데 어쨌든 본인은 5%만 올리고 또 사시고. 근데 4년이라는 기간이 이게 굉장히 함정입니다. 예전에 2년이면 2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거래를 하시면 되는데요. 4년 동안 거래를 안 하시고 내가 전세로 편안하게 사시면 4년 후에는 집값이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임대주택에 사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무조건 나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임대주택이라는 게 주변 시세보다 50%, 80% 싸기 때문에 훨씬 사는데 좋거든요. 근데 10년씩 산단 말입니다. 10년 살고 나면 이건 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벼락거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주변 집값이 오르는 걸 생각해 보시면 10년 동안은 올랐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이더라도 대부분 올랐어요. 금융위기가 오고 난 다음에도 2018년, 2019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올랐단 말이에요. 무조건 가격이.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친구들은 대부분 집을 샀고 이게 본인은 이제 편안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자산 측면에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과 자산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제 나이 되면 알지만 소득이 많은 친구가 항상 자산이 많지 않아요. 소득이 적은데도 자산이 많은 친구가 있고요. 소득은 많은데도 자산이 적은 친구가 있어요. 계속 재테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산 배분을 잘하고 집도 빨리 샀고 이런 친구들이 자산이 많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대부분 지금 강남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제 아는 지인분도 의사신데 얼마 전에 집을 샀어요. 그동안 계속 집을 못 샀어요. 왜냐하면 계속 오르는 거 보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놓치면 자산 수준이 이게 다른 의사들하고 달라집니다. 자산하고 소득하고는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특징은 재테크에 밝고요. 공부를 많이 해요. 그냥 많이 다니고 그죠. 세미나도 다니고 그 다음에 책도 보고 그죠. 그 다음에 현장에 자주 가고 재테크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보고 이런 걸 잘하는 친구들이 재테크를 잘해요. 그렇게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지금 각각 1억씩 모아서 총 2억 정도 있으시거든요. 이 2억으로는 웬만한 서울 수도권 전세로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금액인데 집을 어떻게 사요? 이 2억이라고 해도 충분히 누구나 선호하면서 괜찮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사실 수 있어요. 내가 리빙하는 측면하고 보유하는 측면하고 이게 좀 같이 가서 그렇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내가 이 지역에서 좀 살고 싶은데 사기까지 하려고 그러면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런 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주거 선호 지역 같은 경우 보면은 평수가 좀 작은 경우 뭐 10평대라든가 20평 초반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굉장히 또 높아요. 이런 데서는 이제 내가 큰 금액을 들이지 않고 소유는 굉장히 좋은 지역에 하는 거죠. 한 5년, 10년 정도 지났을 때 지금 내가 있는 지역보다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소유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전세를 주고 나는 그 전세 가격으로 지금 내가 그냥 리빙할 수 있는 곳에 사는 거죠. 뭐 경기도권이 된다든가 이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리빙과 소유를 같이 가져가면서 상대적으로 상급지에서 5년, 10년 뒤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하급지의 집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건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내 집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10년을 보내는 거랑 그게 아닌 상황에서 10년을 보내는 거는 이제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궁금한 거는 리빙할 경우 그리고 소유할 경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을 볼 수 있을까요? 2, 3억 정도 있으면 우리가 마용성 다음 지역 정도는 가능해요. 서대문구, 동대문구, 성북구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역들이거든요. 20평대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10억 내외 그 정도 수준의 아파트들인데요. 서울에서도 강남과의 접근성을 먼저 저는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많이 권하는 데가 7호선이 강남을 가긴 해요. 이게 조금 불편하게 강남을 가다 보니까 대방동이라 그러나 뭐 이런 지역들이 강 밑을 이렇게 쭉 갑니다. 가는데 여기 아파트들이 그나마 좀 저렴해요. 강남 오기 전에 직전에 그런 라인들 많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관악구도 보면 강남 접근성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대단지들이 꽤 있거든요. 봉천동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뭐 이런 데들도 조금 지형이 높긴 해요.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한데 그리고 강남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데 대단지면 뭐 연식을 따지지 않더라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방배동 바로 옆이잖아요. 그 바로 옆에가 또 관악구니까요. 그런 지역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왜 최근에 이제 인기가 별로 없냐 그러면 신축 아파트가 빨리빨리 못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 이제 재개발 사업들을 하는데 그나마 이제 신림 1구역 이런 데들이 탈바꿈을 이제 최근에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들어와가지고 다 탈바꿈을 하면 구축들도 이제 가격도 오르고 또는 구축들도 이제 30년, 40년 되니까 이제 또 신축으로 바뀔 재건축 사업들을 할 거거든요. 관악구 같은 데도 2, 3억이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단지들이 많아요. 동작구도 있긴 한데 여기는 흑석이라든지 이수 이런 데가 비싸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저렴한 아파트들이 꽤 있어요. 그런 데 이제 노려보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이분이 어떤 리빙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실거주 관점으로 집을 마련한다 하시면은 어느 지역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러면은 이제 경기도에 교통이 괜찮은 단지가 좀 큰 곳, 거기서 대출을 최대한 많이 하셔가지고 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가격이 오르는 거를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서울에 내가 보유를 하나 하고 있는 게 맞는 거고요. 아직 애가 어려요. 그리고 나도 젊고 해서 서울로 충분히 출퇴근하는 시간을 견딜 수 있다 그러면은 애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경기도에 있는 이런 신축 그리고 대단지 커뮤니티 되게 잘 된 곳으로 살면은 너무 좋죠. 사실은 저는 그게 제일 베스트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그걸 비교하자 그러면은 보유만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10년을 보유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경기도에 대단지 신축이에요. 거기에 10년 보유하는 거랑 서대문구나 성북구나 혹은 관악구 쪽에 20, 30년 됐어요. 아파트를 내가 보유하는 것과 이제 10년 정도 뒤에 봤을 때 과연 어디가 더 빨리 올랐을까?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 쪽이라고. 10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값의 변동을 보면서 계속 잘 갈아타야죠. 그것도 계속 상급지로 또 올라가면서. 왜냐면은 여기서 기본 원칙이 뭐냐면 모든 부동산의 가격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여도 20, 30평이 같이 안 움직여요. 얘가 1억 오르면 얘도 1억 오르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다르게 오르기 때문에 계속 그 관심을 가지고 가장 좁혀질 때 뭐 갈아타고 또 좁혀질 때 갈아타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상담한 사례가 마포에 이렇게 사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평촌 쪽에 계셨어요. 근데 평촌에도 보면 여기에 가깝죠. 그 범계역하고 평촌역이 있거든요. 가까운 데에 있지만 굉장히 낡았어요. 또 일기 신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년이 넘어간 아파트들입니다. 그런 아파트들의 크지 않는 평수에 이렇게 월세로 사시면 월세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20, 30평도. 그러니까 그런 데 사시면서 서울에 사시는 거는 정말 월세로 사신다 그러면 그 뭐 보증금 자체도 몇 천만 원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서울 외곽에 조금 오래된 구도심 이런 데 가보시면 굉장히 저렴한 아파트들 많아요. 좀 처음에 불편하시죠. 당연히 불편하시긴 한데 그렇게 불편하시는 걸 좀 몇 년 정도 겪으시는 게 자산 상승 차원에서 훨씬 낫죠. 지금이 집 사기 좋은 시기 맞는지, 앞으로 떨어진다고 얘기도 듣기도 했거든요. 이게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시장에 충격이 있잖아요. 경제적 샥이라 그래가지고 충격이 있거든요. 그럼 시장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걸 충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을 예측하는 것보다 저는 시장에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봐요. 자꾸 예측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장에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보는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시장에 대응하는 게 안 사고 가만히 있는 게 좋으냐? 계속 우리가 이야기해왔지만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에 충격이 있어가지고 좋은 물건을 많이 고를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층이나 향이 좋은 거를 고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아파트 같은 단지 내에서도 층이나 향에 따라서 몇 천만 원씩 가격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격이 오를 때는 좋은 층, 좋은 향을 고를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잘 고를 수 있을 때 사둔다 그러면 좋은데 물론 이제 걱정이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거래가 이제 거의 다 멈춘 상태고 이러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어쨌든 내년 초 되면 다시 또 대출이 다시 뭐 리셋되고 이러니까 뭔가 이제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뉴스에서 이제 집값이 오른다 이럴 때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가보시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죠? 우리가 그렇게 내가 관심 있고 살만한 아파트들을 미리 가서 보고 그죠? 우리가 임장이라 그러죠. 네, 이런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계시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가장 잘 아시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 판단하실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아주 명확했었어요. 전세가 없어져요. 제가 이제 내 집을 산 경우는 2001년하고 2014년에 샀는데요.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샀어요. 부동산 오래 했기 때문에 샀다 이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처음에 살 때는 전세 살고 있었는데요. 갔는데 전세가 없는 거예요. 매물이. 그리고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근데 그거는 곧 집값이 오를 거라는 신호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걸로 해서 판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지금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고, 그죠? 매매 매물은 쌓이는데요. 전세 매물은 나오면 바로 거래가 돼요. 그래서 상황 자체가 지금 뭐가 여러 가지 복잡고 막 해석하기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커다란 줄기, 추세 분석으로 줄기를 쫙 만들어내면 사실은 우상향하기 직전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겪다 보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시면 그런 걸 알게 돼요. 저는 상황에 맞게 그냥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저는 의심이 많아서요. 아까 한 2억이면은 서울 볼 수 있다. 특히 뭐 7호선 뭐 대방동 뭐 관악구 이런 데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무슨 이제 서울에 1억대로 되는 데가 어딨어. 이런 댓글들도 정말 많거든요. 관심이 없고 부동산은 아니다라는 그런 뚝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안 보이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여기 업에 종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관심까지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싶겠죠. 무조건 알아보시고 좀 긍정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저도 가끔 이제 상담을 하는데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야기하면 에이 교수님 그게 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집을 사기 힘드세요. 물론 너무 무한 긍정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데 일단 접근하시는 때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가능한 단지들을 좀 찾아보시면 실제로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좋은 걸 어떻게 고르느냐 이런 거는 또 공인중개사 분들하고 계속 협의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깔고 10년이면은 단 1%의 투자 수익도 기대하지 않고 그걸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내 집을 갖고 있으면은 사실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는 없을 거고, 그러면은 어쨌든 10% 뭐 그 정도의 투자 수익을 바라볼 수는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관심 가지고 이게 지금 집 사는 게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현장에 되게 많죠. 근데 돌이켜 묻고 싶거든요. 그럼 도대체 집 사기 좋은 시점은 언제였나? 제가 2007년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자, 2013년, 14년 이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지금 돌이켜보니까 너무 좋았죠. 이때는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일본처럼 된다. 절대 집 사서는 안 된다. 이때가 한 4, 5년 장기 하락할 때였거든요. 이때는 심지어 잠실 리센치도 떨어질 때였어요. 이때는. 예측이라는 거는 사실은 잘 맞지도 않고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데 현장에 나가보시면 그거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공인중개사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집 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죠. 힘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계속 조언을 잘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에이 뭐 모르겠어. 뭐 끝났어 한국 부동산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자산가가 없습니다. 이런 거 사실 지금 다 되게 돈 되는 정보들이잖아요. 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조력자잖아요. 가장 집을 사시는 분들한테 제일 큰 도움을 드리고 싶고 그 과정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건데 결과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중개 거래를 도와드리는 분이 나중에 그 집이 잘 돼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지.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도와드렸던 그런 집이 가격이 막 안 오르고 뭐 떨어진다 이런 거는 저희도 너무너무 싫잖아요. 그런 것들. 직업 윤리의 관점에서 최대한 좋은 집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고. 저는 요즘 이제 상담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하기만 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됐었어요. 그 당시 이제 사회 분위기도 그랬었고 밤새면서 일하고 뭐 이런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대신에 이제 하는 사람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재테크 같은 것도 포기하고 안 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제가 볼 때 열심히 안 하시더라도 꾸준히 그냥 하기만 하면 뭔가를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